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탈리아 명문가의 아들이 글자를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절망 끝 면도날을 쥐던 그 밤, 누나의 눈물이 겨우 그의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무너진 세상에 처음 비친 희망의 빛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녀는 세종대왕 앞에 무릎 꿇고 마는데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로마노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렌체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건물들은 오래됐고 역사가 가득했었어요. 길은 돌로 만들어져 있었고 관광객들은 큰 성당과 조각상을 찍으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피렌체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글을 읽지 못했었거든요. 저희 집안 사람들은 모두 똑똑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판사셨고 할아버지는 법학 교수셨습니다. 형은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매일 두꺼운 책을 읽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 안에 앉아서 읽을 수 없는 책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글자를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글자들이 움직이고 비틀리고 춤을 췄어요. 비는 D가 되었고 피는 크유로 바뀌었어요. 제 눈은 글자를 가만히 붙잡아 두지 못했어요. 모든 단어가 저에겐 풀 수 없는 퍼즐 같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난독증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늘 인상을 찌푸렸어요. 마르코, 너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저는 설명하려고 했었지만 선생님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읽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제 머리는 선생님들처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반 친구들은 뒤에서 저를 비웃었어요. 마르코는 멍청해. 간단한 문장도 못 읽어. 매일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었어요. 집에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마르코, 넌 로마노 가문의 사람이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굵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긴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짝거리는 은색 포크와 나이프가 식탁보 위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접시만 바라보셨고 형은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공손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가 저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하셨습니다. 최고 수준의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고 특별한 독서 프로그램에도 보내주셨습니다. 의사들이 추천한 학습 도구들도 전부 사주셨었어요. 그런데도 소용없었어요. 글자들은 여전히 춤추고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또다시 실패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 더는 오래 기다릴 수 없다. 내년까지 나아지지 않으면 특별학교로 보낼 것이다. 넌 나처럼 판사가 되지 못할 거다. 이 가문의 수치가 될 뿐이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 작은 면도칼을 꺼냈어요. 차가운 금속을 손가락으로 꼭 쥐고 있었죠. 손목을 바라봤어요. 그냥 이대로 끝내버리면 어떨까? 더는 아프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실패도 없을 텐데.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르코, 뭐 하는 거야? 누나 소피아가 들어왔어요. 저에게 달려와 면도칼을 빼앗았어요. 안 돼. 제발 마르코 이러지 마. 소피아는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어요. 그동안의 아픔, 부끄러움, 두려움이 전부 터져나왔습니다. 소피아가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야. 누나가 속삭였어요. 내가 약속할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빛이 하나 피어나고 있었어요.
아마도 어쩌면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그 끔찍했던 밤 이후에 누나 소피아가 저를 또 다른 병원으로 데려갔었습니다. 누나는 새로 알게 된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었죠.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봤었거든요. 그들은 항상 똑같은 말만 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세요, 마르코. 노력하면 난독증을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실패했었어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그래도 소피아를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약품 냄새가 가득했고 밝은 조명은 눈이 시릴 정도로 강했었어요. 배는 잔뜩 조여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희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쳐다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옆자리에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라 보였어요. 피부는 밝고 부드러웠고 검은 머리는 짧고 단정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두꺼운 책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끈 건 그 남자가 아니라 책이었어요. 책 속 글자들은 이탈리아어나 영어랑 전혀 닮지 않았어요. 이상한 모양들이었어요. 동그라미, 선, 갈고리처럼 생긴 작은 모양들이었어요.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글자들이 춤추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글자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완벽하게 가만히요. 작은 태양처럼 동그라미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선들은 키 큰 나무처럼 똑바로 서 있었어요. 눈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글자들이 차분해 보였어요. 그 남자가 제가 쳐다보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책을 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무슨 언어예요? 이건 한글이에요. 한국 글자죠. 한국어요? 저는 따라 말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탈리아랑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한국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거든요. 저는 김 교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은 책을 조심스럽게 덮으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은 따뜻하고 자상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죠? 난독증이 있나요? 순간 몸이 굳었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한 난독증이 있어요. 저는 글을 못 읽어요. 김 교수님의 눈빛이 진지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글자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느꼈습니다. 글자들이 안 움직였어요. 춤추지 않았어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옆에서 듣고 있던 소피아가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글은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각 글자는 입모양과 소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실제로 도움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난 모든 의사들은 절망적인 말만 했었어요. 고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 낯설고 아름다운 글자들이 저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누나가 웃고 있었어요. 저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이 크게 웃으셨어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감정이 다시 저에게 찾아왔어요. 희망.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러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동그라미와 선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며칠 뒤 저는 김 교수님을 만나 첫 번째 한글 수업을 들으러 갔었어요. 교수님 사무실은 피렌체에 있는 작은 대학교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오래된 책과 커피 냄새가 섞여나고 있었어요. 손에는 땀이 잔뜩 배어 있었고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나 소피아도 함께 왔었어요. 누나는 조용히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는 교수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커다란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낯선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죠. 동그라미, 선, 곡선들. 저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글 글자들이었거든요. 김 교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마르코. 준비되셨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준비됐습니다. 교수님은 하얀 칠판과 마커를 꺼내셨어요. 마르코, 하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다릅니다. 쉽게 배우라고 만들어졌어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요? 600년 전 한국에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었어요. 한자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왕은 농부나 아이들까지 모두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분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건가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하셨죠. 그러고는 칠판에 이렇게 쓰셨어요. 기억. 이 글자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지나 K 소리가 나요. 교수님은 자기 목을 손으로 살짝 짚으시며 설명하셨어요. 이 소리를 낼 때 혀가 입 안뒤쪽을 건드려요. 글자 모양을 보세요. 혀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죠. 저는 그 기호를 바라봤어요. 정말 구부러진 혀처럼 보였어요. 교수님은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니은입니다. 소리를 낼 때 혀가 입천장을 건드려요. 저도 따라서 소리내어 말했어요. 기억. 니은. 아주 잘했어요. 교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디귿디귿, 미음미음, 시옷시옷을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하나 입모양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치 블록을 쌓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리는 그 블록들을 좋아했어요. 글자들은 돌지 않았고 춤추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교수님은 모음을 알려주셨어요. 한글 모음도 간단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하늘점, 땅가로선, 사람새로선 이 세 가지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칠판에 아를 쓰셨어요. 이건 영어의 파더처럼 소리납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썼습니다. 소피아가 손뼉을 쳤어요. 마르코, 정말 잘하고 있어. 가슴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어요. 계속 연습했어요. 2시간이 지나고 나니 자음 5개와 모음 3개를 배웠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르코, 정말 빠르게 배우고 있어요. 당신 뇌가 한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작은 학습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걸 집에 가져가세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아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르코, 이런 모습 처음 봐. 어떤 모습? 행복해 보이는 모습.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글자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 몇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집 안은 아직 어둡고 조용했어요. 새들도 아직 잠들어 있었죠. 그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한글 학습장을 펼쳤어요. 매일매일 글자들을 계속해서 써봤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연습을 많이 할수록 점점 쉬워지고 있었어요. 손도 더 빨리 움직였고 눈도 편안해졌습니다. 글자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그 글자들은 저의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소피아 누나는 아침마다 슬쩍 방 안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좋은 아침, 마르코. 벌써 일어났네? 오늘 배울 내용 연습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견하다. 학교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전에는 이 문장이 저에게 악몽 같은 것이었어요. 글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읽으려고 하면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겐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그 문장을 한글 소리로 쪼개봤어요.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그러자 글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선생님 눈이 크게 떠지셨어요. 아주 잘했어요, 마르코. 몇몇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다른 애들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와, 제가 읽었어. 수업이 끝난 뒤 친구 루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야, 마르코 어떻게 한 거야? 전에는 읽지 못했잖아. 저는 살짝 긴장하면서 웃었어요. 지금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 한글이라는 거야. 한글? 그게 뭐야? 한국의 글자야. 내 뇌가 글자를 읽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 루카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어? 좀 이상하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효과는 있어. 루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강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김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수님 사무실은 이제 제게 제2의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르코,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 오늘은 작은 시험을 봐볼게요. 교수님은 짧은 한국어 문장을 제 앞에 놓으셨어요. 이걸 읽어볼래요? 문장을 바라봤어요. 글자들이 또렷했어요. 나는 마르코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었어요. 뜻은 저는 마르코입니다. 교수님이 손뼉을 치셨어요. 훌륭해요. 이제 문장도 읽을 수 있네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단어 하나조차 읽지 못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컴퓨터 화면에 뇌스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영어를 읽을 때 일반적인 뇌의 모습이에요.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죠.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영어를 읽을 때 난독증 환자의 뇌입니다. 영역이 혼란스럽고 복잡하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한글을 읽을 때 난독증 환자의 뇌입니다. 보이죠? 뇌 활동이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어요. 저는 그 이미지를 바라봤어요. 제 뇌가 변하고 있었어요. 한글이 정말로 저를 돕고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물었어요. 저 정말 나아질 수 있나요? 완전히 좋아질 수도요? 네, 마르코. 이미 좋아지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미래가 두렵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난 뒤 김 교수님께서 미소 지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르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교수님. 한국에서 잠시 공부해 보는 건 어떻겠어요? 아마 훨씬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이요? 제가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가본 적이 없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먼 곳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젠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같이 한국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봐요. 저는 긴장했어요.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거의 아는 것도 없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소피아와 이야기했어요. 누나는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마르코,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내 기회야. 여기까지 잘 해왔잖아. 지금 멈추지 마. 제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근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넌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봐. 지금은 훨씬 강해졌어.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갈게. 3주 후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소피아가 배웅 나와주셨어요. 언제나 실망만 가득했던 아버지께서 이번엔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우릴 자랑스럽게 해줘라, 마르코. 어머니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몸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 소피아는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넌 할 수 있어. 비행기에 탔습니다. 손에는 땀이 가득했지만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어요. 작은 스크린을 보며 비행기가 바다와 산을 넘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었지만 저는 그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러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표지판에는 한글이 쓰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고 공기 냄새도 달랐어요. 차와 버스조차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작은 팻말을 들고 저와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웰컴 마코. 마르코의 한글 선생님이에요. 인사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밝게 웃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였어요. 안녕하세요, 마르코.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당신의 한글 선생님이 될 윤서예요. 여기 있는 동안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불빛, 바쁜 거리,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제 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은 현대적이고 활기차고 아름다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가 서울이에요. 윤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여기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 후 몇 주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윤서를 만나 한글 수업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단어, 새로운 문장, 말하기 연습까지 차근차근 배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는 이탈리아어나 영어와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귀와 입이 적응해 갔어요. 연습을 할수록 점점 재미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윤서가 한국 문화를 소개해 줬어요. 궁궐, 전통 찻집, 시장, 그리고 한강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어느 저녁 한강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 씨, 고마워요. 저를 도와줘서요. 이 모든 걸 보여줘서요. 윤서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마르코 씨잖아요. 가슴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언어만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한글을 연습했어요. 매일매일 한국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6달이 흘렀습니다. 저의 한글 읽기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으로 좋아졌어요. 이제는 한국어 책도 읽을 수 있었고 식당에서 음식도 주문할 수 있었어요. 자막을 보며 한국 드라마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수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마르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교수님?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대학 입시 시험이요? 두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잘 왔잖아요. 이게 다음 단계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험은 제가 평생 두려워했던 것이었어요. 이탈리아에 있을 땐 한 번도 도전할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에 도전할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평생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한국어 어휘를 복습하고 긴 글을 읽는 연습을 했어요.
오후에는 수학 문제를 풀고 과학 질문을 공부했어요. 밤에는 듣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녹음된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윤서가 매 순간 저를 도와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마르코. 이미 대단한 걸 해냈어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윤서 씨. 윤서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드디어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해 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배는 잔뜩 조여들고 손은 차가웠어요. 김 교수님께서 주신 작은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는 한글로 크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할 수 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그래, 할 수 있어.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연필과 시험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로 조용히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밖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지만 깊게 숨을 몇 번 쉬었어요. 첫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시험지가 제 앞에 놓였을 때 숫자와 기호들이 잠깐 흐릿해졌어요. 하지만 금방 제가 배운 방법을 떠올렸어요. 머릿속으로 문제를 한글 소리로 읽었어요. 갑자기 문제가 또렷해 보였습니다. 연필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그 다음은 영어 독해였습니다. 예전에는 긴 영어 지문이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한글 소리로 한 단어씩 소리내며 읽어나갔어요. 글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장들이 이해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장 밖으로 나왔을 때 윤서와 김 교수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시험 어땠어요? 교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다 풀었어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잘 본 것 같아요. 두 분 다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르코, 윤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글자가 두렵지 않았어요.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며칠이 저에겐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시험장에서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틀린 건 없었을까? 문제 해석을 잘못한 건 아닐까? 그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윤서 씨는 매일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마르코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잘했잖아요. 그래도 떨려요. 그럼요.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이번엔 분명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김 교수님도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기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마르코.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드디어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제 심장은 북처럼 뛰고 있었어요.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고 발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윤서 씨와 김 교수님은 저를 시험 결과 게시판 앞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멀리서부터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학생들은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게시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수험 번호와 이름이 적힌 명단. 제 눈은 자동으로 명단 맨 위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콩콩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마르코 로마노 합격.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눈물이 뿌옇게 차오르며 글자가 잘 안 보였습니다. 윤서 씨가 제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마르코 씨,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저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어요. 정말 제가 해냈어요. 김 교수님도 박수를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마르코. 이건 단순한 합격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과 싸워 이긴 증거입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의 눈물, 절망 속에서도 버텼던 눈물,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끼는 눈물이었어요. 윤서 씨가 제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제 두렵지 않죠?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두렵지 않아요. 며칠 뒤 부모님과 소피아 누나가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공항 게이트에서 부모님을 보는 순간 가슴이 또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오셨어요. 늘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마르코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꽉 잡으셨어요. 내가 우리 가문을 구했다. 아니, 넌 스스로를 구했구나.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소피아 누나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봤지? 내가 뭘 했어? 넌 할 수 있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험 합격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윤서 씨와 함께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부드러운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고, 푸른 하늘 아래 금빛으로 빛나는 세종대왕님의 동상이 우뚝 서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종대왕님, 600년 전 당신께서 만드신 이 글자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절망 속에 있던 한 소년이 당신의 글자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읽을 수 있고 배우고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서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김 교수님도 저희 곁에 서 계셨습니다. 이제 마르코, 너는 한글이 만든 기적의 증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 깊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 감사합니다, 한국.